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이외에도 114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로마자 2번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3화에럴 TV 진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1번의 서설. 지명 채권의 양도는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와 기타의 제3자는 채권 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며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민법은 채무자와 기타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권 양도를 가지고 이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 요건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그리고 이는 대항하게 만든 자가 채무자이든 기타의 제3자이든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과 기타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그 취지가 다르다. 전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인데 비하여 후자는 채권의 양수인과 그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예컨대 채권의 이중 양수인, 질권자,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우열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 그 때문에 민법은 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항 요건은 위에 둘로 나눠 살펴보아야 한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법 제450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통지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되며 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항 요건을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되면 민법 제450조 1항을 언제나 강행 규정을 하고 새길 필요가 없다. 즉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제3자의 대항 요건 영향을 미침으로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하여하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하여한다. 판례도 채무자는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1145페이지 승낙을 할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양법 1번의 대항 요건의 두 가지.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이들 대항 요건은 기타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가로 1번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통지는 채권 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이며 그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의사표시, 도달주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조차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 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며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 장소나 수송달자의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 장소 등의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 장소로 정해지는 채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된 것으로 족하다. 잠시만요. 누가 왔네요. 잠시만요.
둘, 셋, 하나, 둘, 셋.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1145페이지.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하며 양수인의 통지는 대항력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양도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사자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 양수인 양도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한 채권 양도의 통지만이 대항력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리고 그러한 대리 통지가 행해졌음을 재관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1145페이지) 통지는 양도의 통지와 동시에 할 수도 있으나 양도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양도 전에 하는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판례는 채권 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 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채권 양도인의 확정일자고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고 채권양도 승낙이 모두 있음 후에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날 이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통지는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일부 견해는 452조 제2항을 근거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도 같은 견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견으로 그 규정은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아직 양도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은 법문과는 달리 원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452조 2항은 양도가 유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그때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양도가 유효하였는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는 것은 양도계약의 합의 해지에 해당하며 그것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 반가위분의 채무자의 승낙, 여기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이며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관념의 통지이다. 승낙은 채무자가 하는 것인데 그 상대방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승낙은 보통 채권양도 후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지의 경우와 달리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하는 승낙 및 사전의 승낙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양수인이 측정되어 있지 않아도 같다. 한편 판례는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채권양도가 해제, 취소된 경우의 문제. 채권양도가 있은 후에 그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대항력권을 구별해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 sak설은 합의 해제에 관하여 또는 묻은 정보에 관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도 학설과 같다. 1147페이지.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에 하나의 판결에서 제452조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되어 소극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후에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지에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에 대한 반대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도 기억, 지명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후에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에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지사상에 있었던 모든 담보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1항은 정리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위해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4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고 담보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 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 양도인이 회사에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 이전에 관한 채권 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 양도인의 동의로 얻은 채권 양도인의 철회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 채권 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견으로 채권 양도의 해제와 취소는 모두 이미 행하여진 채권 양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일 뿐 새로운 채권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 요건을 갖추게 할 이유는 없다. 그 점에서 해제의 경우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양수인의 통지를 화해한다는 학설, 판례는 근거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해제나 취소의 효과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의 해제 및 취소에 관하여 채무자 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야 그 경우의 해석이 문제이나 그 경우의 채무자의 지위는 채권 양도가 무효이지만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었던 때의 채무자와 그것과 유사하므로 거기에는 제451조 2항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에 의하면 채권 양도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채권 양도는 무효로 되어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나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148페이지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결과 해제 등의 경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해제 등이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 양도인은 충분히 보호된다. 한편 최근 판결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참고 1148페이지 양가로 3번에 통지나 승당이 없는 동안의 효력 채권 양도가 있으므로 아직 통지나 승당이 없는 때에는 양수인은 채권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악인 때에도 같다. 그러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파산 신청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변제 기타의 면책 행위도 유효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행한 상계 면제도 유효하다. 그러나 채권 양도의 효력은 양도 계약만으로 발생하고 통지 승낙은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 양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통지 승낙의 효력 민법은 통지 효력과 승낙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눠 살펴보아야 한다. 양가로 1번에 통지 효력 채권 양도가 있으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채권에 관한 항변 사유는 채권 양도 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춰진 후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사유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법은 양도인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권을 소멸하였다는 항변, 동시행위 항변, 채무의 불성립, 무효, 취소, 계약 해제의 항변을 들 수 있다.
취소나 계약 해지를 양도 통지 후에 하였어도 상관이 없다. 상계 항변은 어떠한가? 통지 당시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던 때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도 그 채권으로서 상계할 수 있으나 통지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통지 당시에 채무자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변제기가 되지 않아서 상계를 하지 못한 경우는 문제이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방금 일본에 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번에 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인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그 판례는 1번과 같다. 타당하다. 한편 판례는 채무자의 양도채권에 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고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행에 관계있는 경우에는 1149페이지 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이 갖춰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행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기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수표를 거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원인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위 수표에 반할 없는 기존 원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상명권을 그 채권 양도 통지를 얻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인의 통지는 채권 양도가 유효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게 하여야 할 것이나 민법은 선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토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가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초래된 후에 생긴 사유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반가로 이번에 승낙의 효력. 민법은 승낙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의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승낙에 대한 것만 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낙의 효력은 이의를 고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양가로 가. 이의를 고려하고 행한 승낙의 효력. 비가 오다 말다 하는데 지금 또 다시 비가 오고 있네요. 여기서 이의를 고려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 사유를 보유함을 밝히면서 하는 승낙을 말한다. 이와 같이 승낙한 경우에 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 경우의 효력을 통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양가로 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행한 승낙의 효력.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행한 승낙이란 채권의 불성 및 소멸, 기타의 항변 사유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승낙한 것을 밝힌다. 이러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채권에 아무런 항변이 없는 것으로 믿을 것이다. 따라서 민법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승낙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인지 451조 제1항 본문이 적극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항변 절단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 학설상 다투어지고 있으며 판례는 일설과 같다. 사견 보겠습니다. 사견 제451조 1항은 본문이 일정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양수인이 신뢰보호를 두어서 두어진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하면 족하다. 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른바
1150페이지 관용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451조의 1항은 본문은 양수인의 신뢰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양수인이 악인 때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즉 양수인은 선이어야 한다. 일부 견해는 선이 외에 무과실이어야 한다고도 하고 판례는 악의 중과실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나 이들은 모두 옳지 않다. 채무자가 이익을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한 것을 받은 불이익은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주장된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당한 채무가 있으면 그것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이의를 고려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양도금지에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의 승낙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가로 니은에 민법 제451조 1항이 이와 같은 이의를 고려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와 같은 이의를 고려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권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 같은 거래 연대를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도 양도인 또는 질권 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대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설령 피담보 채무가 문제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양도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 양수인으로 양승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양가름 미음 민법 제451조 1항은 전단은 채무자가 이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주에 승낙하는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1151페이지 같은 채권의 귀속사실이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바 살피건대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려를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성으로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위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의견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규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양가로
영어로 기록해.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번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번 소설 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채무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다만 단순한 통지 승낙만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면 제3자의 지위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 민법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번의 확정일자. 여기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어떠한 것이 확정일자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3조가 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문서의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일자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등이 그에 해당한다. 판례는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고 하며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 즉 확정판결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분양대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전북지사장이 그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승낙일자란 2004년 8월 1일로 기재한 경우에 그 승낙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사항에 유효한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그 승낙서에 민법 450조 제2항 수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다. (1152페이지)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라는 것은 통지행위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통지나 승낙이 있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지, 승낙을 처음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통지, 승낙을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한 후에 그 증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뒤에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판례는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 제3자. 여기 제3자는 채권양도의 당사자와 채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만을 가리킨다. 그런 제3자의 예로는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의 실권자,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에 파산 채권자는 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채권 양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 등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런 자에 대해서는 대항요건이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는 선순위의 금주담권도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금주담권자는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력이 없는 채담보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양각 4번에 대항한다는 것의 의미. 채권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도변한 채권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사이에 있어서 우열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3자가 이중양수인이라면 이 대항요건에 의하여 양수인과 이중양수인 가운데 누가 채권을 배타적으로 취득하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하여 대항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제1양도에 관하여는 단순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고 제2양도에 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면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에 대하여 자결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이때에는 제2양수인은 외란 채권자로 된다. 그 결과 채무자는 제2양수인에게는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로 이중양도에 있어서 제1양도, 제2양도 모두에 관하여 단순한 통지나 승낙만 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학설은
1번에 채무자가 양수인 중에 한 사람을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견해. 2번에 먼저 통지 승낙이 있는 양수인을 도달한다는 견해. 3번에 이때에는 채권 양도는 양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에 따라서 먼저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권을 취득하고 다만 제2의 양도가 먼저 통지되어 채권자가 이중 양수인에게 선의로 면제 기타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에 대하여 면책행위 유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1153페이지. 그리고 판례는 채무자가 승낙을 한 뒤에 제2양도인을 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제1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설과 같은 견지했다. 이설이 타당하다. 판례가 긴 관계로 판례는 이설 계속 보겠습니다. 셋째로 이중양도에 있어서 제1양도, 제2양도 모두에 관하여 확정일자에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던 경우도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의 선호에 대하여 우려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시, 즉 양도 통지가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의 일시 선호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생각컨대 확정일자보다는 채무자의 인식에 선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수인과 이중양수인 외의 제3자와의 우열관계. 판례는 전술한 이중양수에서의 범위가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확정일자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전번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 등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때에는 가압류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와 채권 양수의 대항력 취득 시기가 비교되어야 한다. 다만 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판례의 결론은 그 사견과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견은 송달 시가 가압류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단순히 인식시설의 태도를 취하는 판례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가압류 채권자뿐만 아니라 압류 채권자, 파산 채권자, 질권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당해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 시기와 채권 양수인의 대항 요건 구비 시기를 비교하여 우열관계를 정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이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할 일시에 또는 확정일자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범위는 채권 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에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번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 전부금 또는 추징금의 이행 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 채권액과 가압류 1154페이지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을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 주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호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기판력의 이름상 제3 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의무이 있을 수 없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 채무자는 송달의 선호가 분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 분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의 판례 중에 위에서 설시한 법률과는 달리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 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 가압류 정본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손달받은 사실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양가로 니은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보명령이 발행되어 제3 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 당의 전보명령이 채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그각 채권 압류 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의 전보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결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할 것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의 전보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그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그각 채권 압류 및 채무명령 전본과 함께 제3 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 양수인과 전부 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에는 채권양도 통지와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의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류액이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 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 채권액이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양가로 디귿 양도인이 지용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에 제1양수인이 그에게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이 그 채권에 대한 처분 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양도인은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양차 양도계약을 한 것이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의하여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 지은 다음 제1양수인이 1155페이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처분 권한 없이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 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다른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의할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관계는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에만 발생하며 채권이 소멸한 후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가령 제1이 양도가 있은 후 그 채권이 변제, 면제 등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 후 다시 그 채권에 관하여 제2의 양도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더라도 제2의 양도는 무효이고
대학 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지가 좀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